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멀리 살고 돈 잘 주시고 간섭 안 하시는 분이죠. 제 시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 아래 사시면서 며느리인 제게는 오직 시원한 바람 같은 존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가려진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된 날,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진호 씨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죠. 대기업 팀장의 훤칠한 키, 매너까지 좋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건 단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딱 하나 걸렸던 게 있다면 홀어머니가 미국에 계시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로또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혼 준비 때부터 시어머니는 남달랐습니다. 한국에 못 들어와서 미안하다며 예단이며 혼수며 알아서 하라고 제 개인 계좌로 1억 원을 덜컥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야, 나는 복잡한 거 딱 질색이다. 내 눈에 좋은 게 내 눈에도 좋은 거니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살아라. 친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그런 시어머니는 우주에 하나뿐일 거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에도 한국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명절 2주 전이면 어김없이 항공편으로 커다란 박스가 도착했어요. 명품 가방부터 아이들 유기농 옷, 그리고 남편과 저를 위한 보약까지 말입니다. 어머님과 저는 가끔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의 어머님은 늘 우아한 가운을 입고 정원이 넓은 저택 테라스에 앉아 계셨죠. 얘야, 얼굴이 상했구나. 진호가 고생시키니? 맛있는 것 사 먹고 애들이랑 여행이나 다녀와라. 하시며 또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복직도 안 하고 이렇게 남편 사랑, 시어머니 사랑 듬뿍 받으며 사니 참 행복한 여자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어머님이 보내주신 박스를 뜯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백화점 영수증이겠거니 하고 집어들었는데 그건 놀랍게도 한국에 있는 어느 유명 요양병원의 영수증이었어요. 환자 명의는 시어머니 성함인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고 결제일은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한국 요양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 걸까? 혹시 한국에 몰래 들어오셨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약 깜짝 이벤트를 준비 중이시라면 제가 미리 아는 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요양병원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홀린 듯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서서 박순자라는 환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302호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302호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바로 제 남편 진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번 달만 지나면 제가 다 정리하고 모시러 올게요.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영상통화 속 화려한 시어머니가 아닌 초췌하고 마른 노파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색이 된 남편이 서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노파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남편의 뒤로 숨는 게 아니겠어요? 진호야, 저 여자가 누구니? 설마 나를 데려가려는 그 사람이니? 노파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호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은 미국에 계시잖아. 이분은 누구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실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7년 동안 영상통화로 봐왔던 저의 완벽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진호야, 결국 들켰구나.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상 통화 속 시어머니가 제 앞에 실물로 나타났는데 남편은 그분을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장님이라니요? 제 시어머니가 사장님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우리 시어머니 어디 있어? 이 여자는 누구고 침대에 누운 저분은 또 누구냐고. 우아한 여인이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세댁,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진실을 알면 더 놀랄 텐데 괜찮겠어요? 사실 나는 진호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진호가 고용한 배우거든요. 배우라니요. 7년 동안 저를 속인 시어머니가 연기자였다는 사실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침대에 누워있는 저분은 누구냐는 제 질문에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진짜 내 어머니야. 그리고 저분은 지금 치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계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믿었던 완벽한 가정, 완벽한 남편, 그리고 완벽한 시어머니는 모두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숨기고 배우를 고용해 가짜 시어머니 노릇을 시켰을까요? 그리고 그 우아한 배우가 제게 퍼주었던 그 수많은 명품과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이 연극의 막이 오르는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고위층의 추악한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만 자의 대서사시 중 이제 겨우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름조차 진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이 박사, 아니 이민우였습니다. 그는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느 거대 금융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수천억 원의 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의 행방은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졌죠. 사람들은 남겨진 아내와 아들이 그 돈을 숨겼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빚쟁이들과 조폭들, 심지어 부패한 권력자들까지 그들을 쫓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성형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세탁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셨고 남편은 어머니를 안전하게 숨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바로 요양병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가짜 시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과거 남편의 아버지가 유일하게 믿었던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중 일부를 관리하며 남편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제게 보내준 그 화려한 선물들은 모두 피 묻은 비자금의 일부였던 셈이죠. 세댁, 진호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만큼은 이 더러운 전쟁터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가짜 세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미국에 사는 부자 시어머니라는 환상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패였으니까요. 가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보호라고요? 기만 아니고 보호라고요? 7년 동안 저는 유령과 대화하고 범죄 자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살인자들의 추적을 받는 남자의 아내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날 밤 일어났습니다. 요양병원을 다녀온 뒤 저희 집 거실에 낯선 사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중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민우 씨 부인 되시죠? 저희는 어머님이 빌려가신 물건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늘한 칼날보다 더 무거운 총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다 할 테니 이 사람은 보내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죽은 듯이 누워있던 진짜 시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요양병원에서 보던 치매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마치 모든 것을 설계한 설계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진호야, 이제 연극은 끝났다. 얘야, 너도 이제 그만 받아들여라.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순간부터 너는 이미 우리와 한 배를 탄 거란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치매조차 연기였던 걸까요? 남편도 몰랐던 진실이 또 있었던 걸까요?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체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고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7년 동안 제가 믿어온 세상이 통째로 가짜였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눈앞에 서 있는 진짜 시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벌벌 떨던 그 노인은 어디로 가고 마치 전쟁터를 진두지휘하는 장군 같은 여자가 제 거실에 서 있더군요. 사내들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신하들처럼 말이죠. 남편 진호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얘야, 너무 원망하지 마라. 너를 이 집에 들인 건 내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큰 행운이었으니까.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생 미국에 사는 시어머니의 용돈을 받으며 화려하게 살다 죽었어야 했다. 그런데 왜 그 영수증을 주운 거니? 왜 굳이 그 병원까지 찾아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인격체가 아니라 공들여 만든 인형집의 장식품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민희는, 제 아내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죽은 듯이 살았잖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였음을요. 그는 어머니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저와 결혼한 것조차 어쩌면 저라는 평범하고
배경 없는 여자를 방패 삼아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던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가짜 시어머니, 그 우아한 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간 됐습니다.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지체하면 한국까지 가기 힘듭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요양병원 영수증에 적혔던 박순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정체는 15년 전 사라진 비자금의 주인, 그리고 그 돈을 세탁하며 그림자 정부처럼 군림해온 지하 경제의 거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너는 참 운이 좋구나. 내가 너를 아주 좋아했거든. 그래서 기회를 주마. 나와 함께 가겠니? 아니면 여기서 이 바보 같은 아들과 함께 무너질래?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어머니, 아니 박순자 씨. 저는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들에게 피 묻은 돈으로 산 옷을 입히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내 중 한 명이 제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진호가 사람을 보는 눈은 있었구나. 하지만 얘야, 정이라는 건 배가 부를 때나 찾는 거란다. 그녀는 남편에게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는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내들도 그녀의 뒤를 따랐죠. 거실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정정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흐느끼다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미니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여기서 도망쳐야 해. 도망이라고요? 어디로요? 제 집, 제 아이들, 제 인생이 모두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저는 남편을 밀쳐내고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저 괴물 같은 할머니의 핏줄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미니 씨, 안 돼. 어머니가 우리를 버린 거야. 경찰을 여기로 유인한 거라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치밀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두고 모든 범죄의 증거와 비자금의 꼬리를 남편과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겁니다. 7년 동안 퍼주었던 그 수많은 선물과 돈들이 이제는 저희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민우.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아는 모든 걸 말해.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남편의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 몰래 내가 복사해둔 장부야. 어머니가 어디로 도주할지, 어떤 루트를 이용할지 다 적혀 있어. 미니 씨, 나를 믿어줘.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은 꼭 살릴게. 우리는 잠든 아이들을 안고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뒤편 숲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발이 까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 간섭 일절 없고 선물만 퍼주던 그 여자가 사실은 나를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이 연극의 진짜 결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끝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 거대한 괴물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만 자의 대서사시 중 가장 짜릿한 복수극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우리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낡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뒷좌석에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USB에 담긴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뇌물 액수,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들을 협박해온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제 질문에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이 위험해진 이상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인천의 한 한적한 포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밀항을 준비한다는 곳이었죠.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직접 시어머니를 대면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쳤어? 당신 죽으려고 그래? 제가 말렸지만 남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미니 씨, 어머니는 경찰이 오기 전에 이미 바다를 건널 거야. 하지만 내가 가면 시간을 벌 수 있어. 그 사이에 당신은 이 USB를 가지고 검찰청으로 가. 내가 아는 선배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남편은 저를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USB를 쥐어주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미니 씨.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울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민박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한 선배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얘야, 결국 진호가 그 USB를 너한테 줬구나? 그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믿었던 선배조차 이미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던지고 아이들을 깨워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박집 마당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그 우아한 배우, 가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세댁, 빨리 타요. 회장님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당신들도 나도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다 죽이려 한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여자도 결국 한통속이 아닌가? 하지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시어머니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태우고 그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제 물음에 그녀는 핸들을 꺾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절대 찾지 못할 곳,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녀가 말한 유일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언니였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그늘에 가려 숨어 살았던, 하지만 시어머니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죠.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가짜 시어머니와 진짜 며느리, 그리고 버려진 혈육들이 모여 거대한 괴물을 향한 마지막 덫을 놓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는 남편을 구하고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연의 끝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이 기막힌 야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가짜 시어머니의 차는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가짜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저예요. 길자예요. 문을 열어주세요.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지만 훨씬 더 자애로운 인상을 가진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났구나. 순자 그 독한 것이 제 자식까지 사지로 몰아넣다니. 시어머니의 언니 박순녀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하던 중 우연히 거물급 인사의 돈 가방을 손에 넣게 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미치게 하지. 순자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악마가 되기로 결심한 거야. 자신의 이름도 얼굴도 심지어 혈육까지 버리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방바닥 한 귀퉁이를 뜯어내더니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진짜 장부와 인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나한테 맡겨둔 거야. 자기가 혹시 잘못되면 이걸로 자기 아들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독한 것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들다니. 저는 그 상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얘야, 이건 양날의 검이란다. 이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내 남편도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몰라. 그 아이도 결국 그 돈을 쓰는데 일조했으니까. 너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니?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괴물처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남편을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어요. 그때 가짜 시어머니 길자 씨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이 항구에서 포위됐대요. 그런데 진호 씨가 회장님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 착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죽음을 선택한 걸까요? 저는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죽든 살든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폭우로 달려가는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사람만은 살려달라고요. 완벽한 시어머니는 필요 없으니 그저 평범한 내 남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포구에는 이미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해경 보트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죠. 저는 통제선을 뚫고 바다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진호 씨, 이민우, 대답해. 제발 대답해. 그때 저 멀리서 물줄기를 가르며 보트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보트 위에는 젖은 몸으로 담요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트가 정박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보트에서 내리는 사람은 온몸이 젖어 떨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앉아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았습니다. 미니 씨,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설득했어. 죽지 말고 살아서 죗값 치르자고.
우리 아이들 앞에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고.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 본 적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진짜 가족의 사랑을 그제야 깨달은 걸까요?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남편 역시 일정 기간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비록 화려한 명품 가방도 미국에 사는 부자 시어머니도 사라졌지만 이제야 제 인생이 진짜가 된 기분이니까요.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가짜 시어머니였던 길자 씨와 함께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죠. 그녀는 이제 제게 진짜 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선물은 화려한 보석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 그리고 거짓 없는 삶 그 자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보다 더 지독했던 제 삶의 한 페이지, 여러분께는 어떤 교훈으로 남았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저는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 김민희였습니다.